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요. 아마 집에도 그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1980년에 만든 다큐멘터리와 책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읽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읽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코스모스 책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와 책과 관련되어 있는 숨겨진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스모스를 읽고 자란 세대고요. 아마 그 코스모스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그 일본 작가분이 쓰신 거예요. 제목이 트윈 스피커라는 그 만화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 전에 뭐 이렇게 제가 추천글도 쓰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일찍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화책을 넘기다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라는 이름 혹시 이렇게 좀 익숙하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에서 제일 밝은 1등성 별을 이야기합니다. 처녀자리인데요. 봄철이 되면 보통 그 별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불러요. 그 북두칠성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고요. 북두칠성의 그 이제 국자 모양이라 그러죠. 그 국자 모양의 손잡이가 서쪽 하늘에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이제 봄철이 되면 그런데 그 곡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주변에 밝은 별이 없고 하나의 밝은 별을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별자리를 몰라도 그냥 보여요. 1등성 별인데요. 아크투루스라는 별입니다. 근데 이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목동 자리에서 제일 밝은 1등성 별이에요. 근데 그 아크투루스에서 조금 더 곡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또 밝은 별이 보이는데, 언뜻 보면 하얗게 보이고요. 좀 자세히 보면 푸릇푸릇하게 보입니다. 그 별이 바로 스피커예요. 처녀자리입니다. 그래서 목동 자리에 아크투리스, 그 다음에 처녀 자리에 스피커, 이게 뭔가 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책의 제목이 트윈 스피커인데, 그 소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녀의 아빠가 그 우주선을 만드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의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아빠가 설계하고 만든 우주선이 이제 발사가 됩니다. 발사가 되는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려고 하니까 사건이 터져야 되겠죠. 그 우주선이 발사를 하다가 폭발을 합니다. 근데 그 파편에 맞아서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이 소녀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우주 비행사가 되는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성장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훑어보시면 3권입니다. 3권에 보시면 코스모스 책이 나와요. 그 약간 느닷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근미래를 얘기하는 SF 만화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당대에 그런 교양과학 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할 건 없는데, 뭐 사실 이렇게 맥락이 맞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한 컷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도 다시 본다는 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말풍선으로 뭐 옛날에 아는 오빠가 준 거야, 뭐 이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지금 좀 해보시면, 왜 이 만화가는 자기가 만든 SF 판타지 만화에 코스모스를 굳이 넣었을까? 책 표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아마도 이 만화가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라는 책은 단지 과학책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변화시켰던 그런 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집어넣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코스모스를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코스모스 책을 처음 봤는데, 그때 봤던 기억들이 있어서 제 또래의 친구들이, 지금은 막 책도 안 읽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코스모스를 다시 읽히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때 가졌던 굉장히 좋은 추억과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자녀 세대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만화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코스모스라는 책이 조금 심상치 않은 책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느끼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EBS에서도 과학철학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장하석 석좌 교수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과학 철학, 과학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낸 책 중에서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Inventing Temperature.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모든 책들을 영어로 쓰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Inventing Temperature 그러면 온도를 발명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온도계의 철학이에요. 이 장하석 교수가 이 책을 쓴 거는 사실 이게 두꺼운 책입니다. 저도 서평을 쓰느라고 이분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몇 번 지워 던졌어요. 이게 엄청 좋은 책이에요. 이 장하석 교수 얘기를 조금 하면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이제 학위 과정으로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과학 철학자, 과학 사학자로 불러 마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관점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섭씨 25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간 덥다고 느낄 테고 어떤 분들은 약간 쌀쌀하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건 각자의 느낌이지만 섭씨 25도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이게 온도라는 것이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평균 속도와 같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합의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에피소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형성되었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 들어간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멋진 책이겠지만 아니 왜 그걸 나 같은 사람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죠, 읽어내기가. 이런 장하석 교수가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섭씨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추적을 해서 끈질게 추적을 해서 찾아냈어요. 화씨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로 쓰는 화씨라는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했고 확립되었을까를 추적을 했는데 근접했어요. 끝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하석 교수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과 이제 발표했던 학술적인 결과들 때문에 장하석 교수님이 런던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캠브리지 대학교로 이제 스카웃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번역될 때 제가 편집자분한테 들은 건데 3,000권이 팔렸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 책.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사서 읽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이 출판사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3만 권 이상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 읽었겠습니까? 저는 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1%? 저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심란해 하면서 읽었고 이제 서평 쓰고 이렇게 하느라 그랬거든요. 정말 좋은 책인데 쉽게 교양으로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학책들 많이 읽어보셨고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재미있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서문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분들이 아마 책 읽을 때 서문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뭐 인덱스 이런 거 다 보통 빼잖아요. 본문만 빨리 읽는데 저는 예전부터 책을 받았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조건 목차부터 봐요. 목차를 쫙 보면 책을 안 읽어도 뭔가 이렇게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고 가도 읽은 것처럼 한 50%는 떠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정말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해제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덱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덱스만 한 서너 페이지 쭉 보면 이 책에 나올 내용들을 얼추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온도계의 철학 서문을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이 장하석 교수가 이제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코스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코스모스란 책을 이 장하석 교수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하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자신의 과학의 열정을 키워줬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과학의 열정을 키워줬죠. 이게 천문학책이고 우주에 관한 책이잖아요. 저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스모스 책과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났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화보집으로 저는 너무나 멋지게 이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비디오도 보고 텔레비전 방송도 보고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스모스 책을 이제 과학의 열정을 이끌어준 책으로 장하석 교수가 봐서 이분도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하시게 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정치적, 철학적 세계관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책은 단지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춰주는 책일 뿐 아니라 이분의 정치적인 철학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면 그냥 인생 책인 거잖아요. 어쩌면 장하석 교수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사와 과학 철학의 길로 나선 것이 코스모스의 영향일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서문에 잠깐 나와요. 그 말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철학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에 이어서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저의 작품도, 그러니까 온도계의 철학이죠. 단 한 명의 독자에게라도 그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자기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 책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그 구절이고요. 이런 영향을 받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키즈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코스모스 책을 접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이미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폴로 키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충격이 장하석 교수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폴로 키즈, 코스모스 키즈, 그리고 더 전에는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1957년에 발사했던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발사했던 그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인류 최초의 그 인공 구조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스푸트니크 키즈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 키즈, 11호 키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키즈. 그러고 보면 그 이후에 이만큼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나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세상이 다양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세대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 전부 다 저 보면서 자기 어릴 때 천문학자 되고 싶었다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소설가 김현수 씨랑 같이 대담도 하고 같이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현수 씨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분도 코스모스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천문학과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천문학과 갔으면 우리가 김현수라고 하는 작가를 맞이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면 천문학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머리철 자리에 어쩌고 저쩌고 빅뱅 우주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아까 그 일본의 만화가처럼 한국의 소설가가 갖게끔 하는 책이 코스모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하석 교수의 그 영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들을 저더러 그냥 그 EBS 10강을 다 채우라 그러면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몇 사람 얘기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2020년 3월에 코스모스 시즌3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어요. 칼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실 당시에 이제 반려자였고 아내였고 동료였고 기획자였던 앤드류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시즌3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코스모스가 1980년판 코스모스가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모스 잊혀져 가고 있던 코스모스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다큐멘터리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그 많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 굉장히 전 요즘에 기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책을 안 읽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코스모스 책을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으고 있어서 저를 이제 가이드로 데려가겠다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막 그런 얘기 같이 하던 친구들이 같이 이런 얘기 이 정도로 지금 어쨌든 코스모스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물정의 물리학, 관계의 물리학 이런 것들 책을 쓰신 김범준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사회 물리학을 하세요. 통계 물리학. 그분이 칼 세이건은 내 코스모스는 제 인생의 책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는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코스모스는 뭔가가 있는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뭔가가 있는가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스 책이 굉장히 일찍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1980년에 다큐멘터리와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번역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모아서 한 번 더 할 텐데 코스모스 책이 나왔지만 뭐 예전에 늘 다른 것들 다 그랬듯이 저작권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번역이 되었던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 번역본이 나온 거는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식 번역본을 번역하신 분이 2019년에 돌아가신 홍승수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천문학자시고요. 정통으로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일종의 번역 후기랄까요? 번역에 얽혀 있는 에피소드들, 그 코스모스 책에 대한 자신의 단상, 이런 내용들을 그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그 강의하신 걸 모으고 그 책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이제 그 홍승수 교수님과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작은 책이 있는데요.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홍승수. 이분이 코스모스 정식 번역판의 번역자시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까지 해야 이제 코스모스가 진짜 얼마나 어떤 책인가를 아실 텐데, 이분 이제 그 책에 보면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칼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코스모스 책을 정식으로 번역하신 분이 나는 코스모스 책을 좋아하지 않았고 칼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딱 써놓고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두셨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칼세이건이 미국에서 한참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홍승수 교수님이랑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승수 교수님은 그 여러분들이 교수, 한국에 있는 나이 든 교수하고 머리에 떠올리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선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꽉 막힌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그랬지만 교수님들이 그 어떤 학문의 세계에 있는 학자가 대중적으로 나서서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이제 완화되고 좋아졌죠. 이 홍승수 교수님도 전형적으로 그러신 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학문적으로 그래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 원성이 자자한 교수들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한 명만 A+ 주고 막 이런 교수님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차면 그냥 F 주고.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고 그러신 이제 전형적인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칼세이건처럼 텔레비전 나오고 책 쓰고 뭐 일종의 셀럽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행태가 굉장히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코스모스 안 읽었을 뿐 아니라 칼세이건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코스모스 책을 번역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출판사의 편집자분이 왜 당신이 코스모스 책을 번역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그야말로 삼고초려를 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거를 나더러 하라 그러지? 그리고 도대체 코스모스라는 게 뭐야? 칼세이건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엉터리 같은 사람의 그 책인데 왜 지금도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번역을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좀 과학자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심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주변에 사람들한테 몰래 물어봤대요. 코스모스가 어떤 책이야? 칼세이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100%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흔들리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칼세이건이 엉터리인지를 내가 한번 작정하고 번역을 해보자 하고 번역을 시작하셨는데 번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 이 책을 거의 4년 넘게 번역을 하셨어요. 천문학자, 이건 그냥 그저 그런 천문학 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챕터부터 여기는 막 역사, 철학, 뭐 문학, 지리 이런 것들이 막 마구마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었던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이 책을 도저히 번역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셔서 자기가 모르는 고생물학, 자기가 모르는 지질학, 대기과학 이런 것들을 동료들의 교수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던 곳이 학교 안에 있는 교수 식당이었대요. 교식당을 가요. 그래서 막 훑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고생물학에서 몰라요, 당신이. 그러면 고생물학과 교수가 와 있는지를 쳐다보는 거죠. 그 앞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하면서 번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이제 좀 할 수가 있었는데 문학도 나오고 심지어 동양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의 설화 신화가 나오고. 그래서 홍승수 교수님이 논어를 읽기 시작하셨대요, 이 책 때문에. 그리고 한시를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면서 4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번역을 하시면서 칼세이건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칼세이건 뭐
속된 말로 칼세건 빠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중들 앞에 나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강연을 시작하시고 책을 쓰고 번역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그 뭐 과학 운동을 하는데도 적극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칼세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는 칼세건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고 번역을 하면서 칼세건 열정에 두 손을 들었고 그가 단순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였는가까지도 파악을 하신 거예요. 흔히 칼세건처럼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심을 하잖아요. 언제 연구하고 언제 나와서 이렇게 해 그런 건데 앤드류안이 이제 칼세이건의 마지막 동반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미국이라고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서 칼세이건의 이제 아내였던 앤드류안이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게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어떤 유명하고 그런 저널에 과학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면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과학 저널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오는 저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널들은 뭐 100년도 넘은 굉장히 오래된 권위가 있는 저널인데 이런 잡지에 국내에서 한두 편 논문을 내면 굉장히 실력 있는 과학자를 쳐주거든요. 칼세이건은 50편이 넘는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만 냈어요. 다른 곳에도 더 많은 논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로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사실은 칼세이건의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4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각 챕터가 다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여는 거예요. 천문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이런 걸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라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을 못 구해요. 그래서 학위가 지연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칼세이건의 지도교수는 한 명은 천문학자고요. 한 명은 생물학자예요. 두 분이 원수인데요. 칼세이건을 통해서만 얘기해요. 마치 이혼한 부부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성질이 고약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인데 항상 칼세이건한테 저기 가서 전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세이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칼세이건의 1960년 논문이 박사의 논문이 나오면서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세이건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문학자로 생물학자로 화학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생명의 기원을 따지자면 행성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분야를 다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칼세이건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고등학교 때 논문을 써요. 그게 이제 그 논문을 선생님의 아는 분이 보고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분한테 보내는데 그분이 노벨 나중에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는 분한테 보내니까 칼세이건을 오라 그래서 인턴을 시켜요. 고등학생 인턴. 그리고 제1저자 논문도 막 냅니다.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월반에서 만 16살 때 시카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천재 소년이죠. 들어가서 인턴들 하잖아요. 그 인턴을 했던 사람이 유리 밀러의 이제 나중에 노벨 그 물리학 노벨상을 타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런 걸 하는 랩에 들어가서 대학원생을 제치고 자기가 논문을 써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인턴했던 랩의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칼세이건을 천문학자로 부르지만 사실은 생물학자였고 사실은 화학자였고 사실은 지질학자였던 거죠. 거기다가 굉장히 융합적인 사람이에요. 중학생쯤 됐을 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뽑아서. 그리고 칼세이건 엄마는 칼세이건 평전을 보면 칼세이건이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연극 연출도 하고요. 농구팀 주장도 하고요.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도 조직하고요.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요.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융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 코스모스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멋진 그 이야기들을 보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도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스모스 책을 이제 처음 읽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코스모스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책을 보고 정말 가슴이 뛰면서 읽었던 게 따끈따끈한 당시의 최신의 천문학 화보집이었어요.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1979년이 되면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성과 목성의 달의 사진을 전송을 해요.
그 사진들이 코스모스 책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 책은 지금 따끈따끈한 최신의 천문학 책으로만 읽고 딱 맨날 그 사진 보고 흐뭇해하고 사진 보고 흐뭇해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문학동인을 하는 같이 하던 친구들이 책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비디오도. 그러더니 오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천문학 책이라 그랬잖아. 근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타박을 했어요. 이 무식한 것.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오더니 이거는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너 잘못 읽었다. 너 과학을 몰라서 그래. 이랬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코스모스 책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하다 귀국을 해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강연 요청을 받고 책을 정말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읽어보니까 역사책이고 이제 읽어보니까 철학책이고 그래서 정말 놀라움에 휩싸여서 그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EBS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도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항상 코스모스 책 읽기를 하던 강연을 하던 그게 단발성이든 뭐든 간에 가장 최신의 버전의 책으로 다시 읽어요. 물론 속도가 빨라졌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게 있었나?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게 이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그 입체적인 어떤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과학뿐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바꾸는 그런 지침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또 오늘 언급했던 여러 사람이 느꼈던 그러한 코스모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